MBN 신들의 사생활 시즌2 4월 6일 첫 방송. MBN 신들의 사생활 시즌2 4월 6일 첫 방송. 선생님, 그러면 저기에서 이렇게 계속 친부를 죽이잖아요. 예. 숨은 뜻은 뭐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자꾸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들이니까 죽지는 않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트로크토니아라는 개념을 씁니다. 파트로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고 크토니아라는 뜻이 이제 죽인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죽인다. 근데 저기서 사실 신이니까 죽진 않잖아요. 단 아버지의 존재 이유를 또는 아버지의 권력을 죽인다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저런 강의를 하면은 학부모들이 특히 그러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버릇 없이 굴지 않겠느냐. 위계 질서가 깨지는 거죠, 맞아요. 완전히. 근데 이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었냐면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플라톤도 그 국가라는 그 책에서 첫 단계 해야 될 교육이 그 이야기 교육이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 교육이 잘 끝나면 그 다음에 산수를 가르쳐라. 산수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지금 말씀대로 기성세대가 원하는 걸 주는 그렇죠. 거지. 원하는 걸 주게 되는 거여서 이게 나쁜 이야기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이야기의 표본으로 바로 저 걸리고. 아이고. 근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교육의 주요 콘텐츠는 저 신화였거든요. 그 2000년 전부터 어린이 필독서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딴지를 건 사람이 플라톤이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플라톤 작품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작품 속의 소크라테스는 저 얘기를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 난 어려서 배웠지.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되셨어요? 역설이네. 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런 이야기는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역설을 받아들인다면 저거는 교육 콘텐츠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솔직한 교육을 했구나.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하늘의 신도 낳고 산의 신도 낳고 바다의 신도 낳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있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가르쳐줘요. 가이아가. 너는 의대 가고, 너는 법대 가고, 너는 음대 가라. 그렇죠. 만약 자식들이 엄마 말씀을, 가이아 여신의 말을 다 잘 들었으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이 됐겠죠. 근데 거기서 반항한 게 바로 우라노스인 거죠. 그러면서 엄마를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크로노스도 아버지를 거세하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어른들의 특징은 기존의 틀에 너희들을 가두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너희들의 시대는 안 와.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질서는 변하지 않아. 반항해야 돼. 뚫고 나와야 돼. 이 세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로 보았던 게 아닌가. 너 크레타 섬 알지? 크레타 섬 알죠? 거기 그리스 남부의 그 관광지 유명한, 거기 가서 출산을 해. 그러면 지킬 수 있다. 아니, 크레타 섬에 가면 왜 안전한 거예요? 그건 2022년 대한민국에서 김원 교수가 말해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가지. 그가 그 비밀을 말해준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서 그림 보니까 좀 짠해요. 짠해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애기가 저. 근데 그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우스의 어린 시절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 아빠와는 떨어져 있지만 요정들이 보살펴주고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항상 배고픔 없이 해주고 그 쿠레테스라고 하는 호위무사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을 지켜주고 있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이거는 거의 왕자의 삶이죠. 네, 지금 저것도 네. 굉장히 평화로운 목가적 분위기를 집어넣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안락한 일상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이 안락한 생활을 떠나면서 도전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제우스의 결단은 아버지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현실의 안락함을 떨쳐버려야 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제우스의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권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 문제인데 우라노스나 크로노스의 실패의 원인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그렇다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권력을 가장 확고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권력을 나누게 되고 그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제비뽑기였죠.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나눈 거네요. 그렇죠. 영리하네. 네. 그리고 권력을 나누어 줄 때 내 옆에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권력을 독점하면 옆에 애들은 권력에서 소외되니까 이 권력을 지키는데 아무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그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고 신화에서 왜 저런 이야기를 그리스인들은 만들어 놓았을까? 역사는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걸 다른 면에서 일반화시킨다면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가장 훌륭한 지배체제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떨 때 가장 훌륭한 권력 구조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방안으로 찾은 게 권력을 적절히 나누어서 각자가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결론을 어디다 담아냈냐? 바로 이제 신화 속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얘기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특히 이제 그리스인들이 고심했던 권력 구조의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을 정리해서 신화 속에 담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신화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그리스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했던 지혜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 결정체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고 확산시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염소인가? 그럼 맞아요. 그 염소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두 신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디오니소스 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인데 또 이제 제우스와 디오니소스는 부자 관계잖아요.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이제 나중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이 되면서 사티로스나 실레노스나 뭐 호위병들이라고 그러나 이제 자기 때 수행원들이 있어요. 그 수행원들의 모습이 그 하체는 염소 그리고 머리에 뿔나 있고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염소랑 그런 식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디오니소스도 그 염소 젖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화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요즘도 저 어렸을 때는 그 동네마다 흑염소 집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른들이 기력이 이렇게 새했을 때. 그리고 염소들이 굉장히 다산의 그 동물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다산, 정력, 힘 이런 걸 상징한대 신화적으로. 네, 그래서 그 제우스도 그렇고 디오니소스도 그렇고 염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 좀 해주세요, 교수님. 저도 헷갈리는 게 제우스, 주피터 이렇게 그 그리스 이름하고 로마 이름하고 달라요. 비너스, 네. 맞아, 아프로디테 맞아요.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전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등장한 네, 인물이죠. 제우스를 약간 이제 하늘의 아버지 음. 네,
그런 뜻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주피테르라는 그러니까 유피테르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로는. 그 유피테르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 거기 들어 있어서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유피테르, 제우스를 쓰긴 하는데 그 어원이 좀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이 이제 제우스라는 말에 제우스 이 표현이 빛을 뜻하는 밝게 빛나는. 그래서 그 하늘의 빛. 그래서 그게 하늘이란 뜻도 되고 빛이라는 뜻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나중에 제비를 뽑고 하늘의 신이 됐다는 것도 이제 이름에 이미 선취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생명 또는 잘 산다, 리브나 라이프의 뜻을 젠이라고 그래요. 젠. 그 거의 철자도 같은데 젠 해서 제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이런 뜻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 말에서 무엇 때문에 할 때 디아라는 표현을 써요. 디아. 그게 전치사로 디아 하면 영어로 because of 하고 무엇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제우스를 하면 이렇게 목적어가 되면 디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아라는 표현이 때문에라는 거랑 철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우스 때문에라는 말을 하려면 디아가 돼요. 그래서 그 말장난식으로 뭐 비극 작품 같은데 모든 것이 제우스 때문이야 할 때 모든 것이 디아. 이러면 디아란 말이 제우스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제우스는 때문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그 단어랑 똑같기 때문에 디아라는 그 표현 때문에 제우스의 뜻에 때문에라는 뜻이 들어가고 이렇게 상승시키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신. 그래서 그 제우스는 그 하늘의 신, 밝음의 신, 빛의 신이면서 생명의 신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신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아들 이름이 제우예요. 영어로는 이게 주스더라고요. 네, 주스. 그러면 발음하기가 아기들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별명이 주스, 오렌지 주스 되겠다. 아직 어려움이 있겠는데 주스를 해야겠는데요. 이름은 너무 매력적인 이름이라. 빠른 노래. 네. 어두운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천년만년 너만 사랑할 거야.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똑같이 행동할 거야. 제우스의 번개, 내 살을 찢어보라 그래. 그 천둥으로 내 심줄을 끊어보라 그래. 나를 지옥 구덩이에 처박아도 나 절대 죽지 않아.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 우리 교수님이 요 제우스랑 프로메테우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주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에서 제외된 자의 관계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버전을 우리가 찾는다고 그러면은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꼽히는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일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비춰보면은 민주주의가 막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귀족 또는 왕족의 세력이 묘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아이스킬로스의 평소의 정치적인 태도라면 저 이야기에서 제우스 편에 서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프로메테우스 편에 서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 이제 딜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싸울 때 프로메테우스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민중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민중들을 위해 싸우는 민주투사로 그려질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모든 문학 작품은 현실에 대한 미메시스다. 즉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 작품은 아이스킬로스가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을 앞에 놓고 저 작품 올렸을 때는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기의 정치 철학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정치적 갈등이나 상황이 저 작품에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가인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둘의 관계는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에서 소외된 자의 그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당시로 가면 그런 귀족적인 기득권 세력과 새롭게 권력을 형성해가고 막 번성해가는 민주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저 얘기를 그냥 저 있는 대로 저는 이제 자식 사랑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살았던 무슨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막 수천 년 전에 막 구전과 기록을 전해 내려왔던 그 판본들에 제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정으로만 저는 접근을 했는데 지금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신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막 지금에도 막 연결되고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래서 이탈리아 문화에서는 저희 아이스킬로스 이 작품 덕분에 이렇게 권력과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메테우스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런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고서 봤었는데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딱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저렇게 그런 고통을 받는 거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인 걸까요? 그건 정말 작품마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3세기 요때까지만 해도 인간을 만든 창조주는 프로메테우스다 이런 얘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의 철학의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2세기 그 사이에 인간을 만든 게 프로메테우스다 하는 얘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인간을 제우스가 만들거나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싸울 이유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러면서 프로메테우스 인간 창조설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신성한 흙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흙이 하늘 천상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밑에서 만든 거여서 맨날 이렇게 시야가 아래를 내려간다고 그런 식의 표현도 있고. 저는 여기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제우스가 화가 난 게 프로메테우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인간 때문인 건지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은 그 둘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에서 프로메테우스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다는 거로 우리가 가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제거하고 싶은 또는 제압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니까 그의 전략은 프로메테우스를 직접적으로 뭘 하긴 어려우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다는 둥 또는 재물을 속인다는 등 이런 제우스가 분노할 만한 일을 하게끔 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저렇게 코카소스 산에 묻고 인간들은 벌한다 이런 얘기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인간들의 잘못에 대한 제우스의 분노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얘기로 한번 가보면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자꾸 불어나는 인간들이 무거워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거워진 인간들이 사악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대지의 여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 좀 쓸어달라. 그 거기서 제우스가 화난 이유는 자기가 만든 인간이 그 자기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대지의 여신을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도 있고 할머니의 힘든 그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불로 그 이들을 태우려고 했으나 거긴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는데 이게 다 태워버리면 산에는 요 정도 있고 샘에는 요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열기가 하늘에 올라와서 신들도 괴롭다. 그러니까 불은 안 되고 물로 하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트로이아 전쟁이나 테베 전쟁 이런 큰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든다. 요 두 가지가 그 문헌에 남아 있긴 하죠. 교수님이 이렇게 각 버전을 말씀해 주시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버전만 읽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아닌데 또 이 버전을 읽은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이럴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화를 알고 있는 건 신화의 하나의 전통이나 이렇게 정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제목의 책도 사실은 없고 없죠. 구전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신화는 기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했던 거지요. 그때 상태로 가보면 신화를 가장 훌륭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지혜와 의미, 상징적 의미지 그게 구절구절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애초에 이제 의미가 원초적인 없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은 정말 문헌들을 꼼꼼히 보면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신화를 진정 어떤 방식으로 소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는 설 선생님처럼 듣는 사람들을 몰입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려고 전달하는 이게 저는 신화를 이해하고 접하고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레토도 제우스랑 결혼을 한 건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라는 책이거든요. 신통기라는 말이 신의 계통, 즉 신의 계보를 쭉 쓴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우스가 아내를 맞이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 있어요. 저기 1번 했던 메티스가 첫 번째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헤라는 7번째 아내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플로텐 알로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로코스 하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 근데 이건 아내를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을 부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고요. 헤라가 이 언급이 되는데 7번째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코이틴이라는 표현 썼어요. 아코이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헤라한테만 썼거든요. 근데 이 코이테라는 표현이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코이티스 하면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인데 조금 주목할 게 뭐냐면 침대가 2개의 뜻이 있는데 레코스는 좀 일상적인 침대고 코이티스는 특별히 신방의 침대를 가리킬 때 쓰기도 했대요. 복잡하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표현을 헤라한테는 특별히 넣어줬냐면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신방의 침대를 같이 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열어준 유일한 신이 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6명의 여신과는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헤라와는 정식으로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건 정식 그 혼인신고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헤라가 나의 진짜 부인이고 공식적인 오피셜 와이프다. 이런 거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헤라는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치, 내가 가정의 여신. 가정의 여신이고 특히 가정의 여신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결혼의 여신이에요. 아, 결혼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남자한테 배신당한 여자들이 그리스인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헤라에게. 헤라 여신. 그렇구나. 결혼의 여신이야. 저자가 결혼해서야 그래 놓고 그걸 깼습니다. 네. 예,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예,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설명해 주신 것대로 하면 이제 앞에 여신들과의 사랑은 좀 이렇게 비공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바람 피운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식이라는 그 딱 이게 그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네. 그래서 두 번 다시 못하는 거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식.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진 찍고 사람들하고 드레스 입고 신발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맞아요. 절하고 계속 이쁘게 절하고. 하고 막 너무 힘들었잖아요. 정말 한 너무 가지 힘들었어요. 전 정말 진짜. 죽을 다시는 뻔했어요. 못해요. 다시는 못해요. 네. 정말. 다시는 못하나요? 다시는 못 가끔 이렇게 여러 결혼식이 번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분들도 거예요. 있으시니까 또. 1편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2편에서 권력에 방해가 되는 최대 적수를 이렇게 물리친 다음에는 자기 권력을 확립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장시키는 방법은 그 믿을 만한 협력자, 그리고 가장 뛰어난 협력자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결혼을 통한 자식을 낳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두면은 이 자식들이 나의 협력자가 돼서 나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해 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을 확장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뭔가? 그 요소를 신들의 이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티스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메티스는 제우스가 이렇게 보고 저 여신이 이쁘다 그래서 내 아내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메티스와 함께라면 세상을 정말 잘 다스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떤 큰일을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통 택하잖아요. 권력자를 내 옆에 두면 내가 큰일을 이룰 수 있겠다.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을 택하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메티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해석해 보면 어떤 큰 일을 할 때 지혜를 먼저 구해라. 이런 삶의 지혜를 맞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 이야기 속에 담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메티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제우스의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됐던 거고 두 번째 아내가 테미스라는 여신이거든요. 근데 테미스는 공정과 정의와 법도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다음에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 다음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법과 정의가 있어야 세상을 잘 다룰 수 있어요. 지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지목된 게 이제 에우리노메라고 그러는데 에우리노메는 카리스 여신들을 낳고 그게 보면은 세상을 또 그때그때 적기적소에 맞추는 어떤 절기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데메테르 여신은 땅의 대지의 여신이고 자기 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페르세포네라는 딸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 건데 씨를 심어두면 그게 나중에 피어난다 뭐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네모시네라고 하는 자기 고모인데 이제 고모랑 결혼한다 이것도 되게 저기 그러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얘기지만 이게 뭐냐면 기억의 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과거의 일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그 우리 노사연 선생님처럼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을 가호하는 뮤즈 여신들이 태어나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데 음악, 시, 문학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토랑 결혼하게 되는데 레토는 코이오스랑 포이베의 자식이에요. 근데 코이오스도 그렇고 포이베도 그렇고 이 두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상의 빛나는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 달, 해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메티스한테 어떤 신탁이 내려졌냐면 메티스는 여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메티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낳고 보자. 그 둘째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낳고 보자 해야 되는데 겁나니까 그냥 그 메티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집어삼킨 거예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교수님 근데 아테나를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제우스의 머리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메티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 우리 프로메테우스 할 때 프로는 앞에 메테우스는 생각하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하면 미리 생각하는 자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그 메테우스의 그걸로 만들어진 단어가 메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티스라는 이름 자체가 생각하는 자, 사려 깊은 자, 현명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메티스를 제우스가 같이 사랑해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아테나인 거잖아요. 플라톤이 이걸 해석하기를 이 아테나에서 테라는 말이 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테나 하면은 신적인 요소를 잘 꿰뚫어보고 아는 자, 뭐 이런 뜻이 돼요. 일단 제우스라는 대상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쭉 빠져들면 지금 분노하셨듯이 제우스가 참 못된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게 그들의 종교였거든요. 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그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올림피아예요. 지금 우리 올림픽 4년마다 열잖아요. 네네. 그 올림픽의 주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4년마다 한 번씩 그 스포츠 제전을 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런 바람둥이를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 이야기에 숨어 있는 뜻이 뭐고 제우스가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막장 드라마로 이해하면 안 된다. 레토를 사랑할 때 레토를 사랑해서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됐으니까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못하니까 눈길을 아스테리아에게로 돌려서 자기 처제에게 돌려서 바람을 피우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대상을 찾는다는 거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를 얻기 위해 자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밤에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목한 게 네토가 아니라 아스테리아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테리아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아스테리아도 역시 제우스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노헤라님께서 말할 때 헤라만 튕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우스가 접근하는 여성 대부분 제우스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는 너무 무섭고 또 다른 여신도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거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우스가 조심하는 접근했을 거지. 때 조심하는 거지. 꼬이지 말자. 그렇죠. 꼬이지 말자. 거기에 나 또 빠져들으면 나는 망한다. 그치. 또 배신당하고 또 딴 여자 갈 거고 조심하자. 네. 아니 그럼 레토 만나기 전에 아스테리아를 먼저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다. 그 기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스테리아에게 접근을 했는데 아스테리아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여신이나 여성은 제우스가 사랑하면 포세이돈이 같이 사랑했어요.
그 형제가 네, 그래서 두 형제가 이 연적 관계가 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스테리아예요. 아스테리아에게 제우스가 접근을 하니까 막 도망가면서 아까 메추리로 변한 거예요. 네. 그 그리스 말로는 오르틱스라고 그러거든요. 오르틱스로 변해가서 막 가다가 계속 쫓아가니까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포세이돈이 있으니까 그 섬으로 변했어요.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 그 섬의 이름이 메추리가 변한 섬이다. 그래서 오르튀기아라고 처음에 불렀었어요. 이 섬의 특징이 뭐냐면 제우스한테도 피해 다녔는데 포세이돈. 포세이돈한테도 도망 다니려고 섬이 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세빛 둥둥 섬처럼. 근데 어쨌든 이게 둥둥둥 떠다녔는데 아까 헤라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경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태양빛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 어떤 땅도 레토의 자식을 받아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토가 헤라의 저주를 피해야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땅에 뿌리받지 않은 땅은 그 둥둥 떠다니는 그 섬이 딱 맞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는 곳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우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좀 해봐라.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어떻게 했냐면 바닷물을 일으켜서 거기 지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햇빛이 못 비치게. 그래서 그 두 조건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테리아를 제우스가 처음엔 사랑을 했고 그 사이에서 하늘과 그 밤과 낮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신을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하자 이제 레토를 차선으로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레토가 아내로서 이제 간택이 된 거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태양과 달의 신이 되면서 델로스 섬이 된 거예요. 근데 델로스라는 말 자체가 찬란하다는 뜻이 있어요. 해와 달이.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자기는 대상을 찾았다. 제우스가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마치 막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겁탈하고 막 이런 신으로만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별의 여신을 원했던 것은 그렇죠. 예. 어두운 밤을 네. 찬란하게 비치는 나름 이런 뜻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좋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의 바람피는 행동을 욕정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된 곳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싹 걷어내고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가 그런 그 제우스의 애정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우스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는 데 필요한 협력자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우스가 정말 그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가 건져내야만 이 신화를 그냥 막장 드라마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제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될 수 있다고 봐요. 올림푸스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칼리스토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그대로 집어던져버려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제 떼굴떼굴 굴러갔을 거 아니에요. 너 일로 와. 일로 와가지고 막 때렸지. 막 밟고 밟고. 이렇게 어머. 밟고. 밟고. 네. 맞아요. 네. 네. 별자리 신화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는 걸까요, 교수님?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밤이 되면은 TV를 보거나 무슨 책을 읽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이 네.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잠이 안 오면 볼 수 있는 게 하늘일 테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저건 뭐 닮았다 또는 저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나 어른 입장에서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면서 저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나라나 가면 그 나라에 맞는 별자리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별자리의
표준처럼 된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별자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어떤 것까지 읽을 수 있냐면 천문학계에서도 모여가지고 이 별자리의 이름을 정하자 그러면서 정할 때 대체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그 별자리 이름으로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서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세계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서양이 갖는 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은 별자리가 된다는 것은 대체로 이제 영원한 불멸성을 얻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업적을 세운 영웅이라든가 아주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칼리스토랑 아라카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곰, 큰 곰 자리가 됐고 저거는 제우스의 사랑이 표현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도 나중에 영웅으로서 죽게 되는데 제우스가 하늘의 별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의학의 신이라고 알려지는 아스클레피오스도 제우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벼락을 던져 죽여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개를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우스에 대해서 아까 분노를 너무 많이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 편부터 지금까지 자꾸 제우스를 변호하는 것 같아갖고 저도 위협이 느껴지는데 저 이야기를 그냥 신화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가 고대 시대에 갔던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뱃사람들이 그 방향을 잡을 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요 두 자리만은 항상 하늘에 떠 있으니까 뱃사람들이 1년 내내 다니면서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펴서 벼랑을 긴 게 단지 칼리스토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가지고 욕망을 못 참아서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제우스를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배를 탄다는 건 당시 목숨을 걸고 한 모험이나 그 경제적인 활동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고정된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아,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우스가 또 더 큰 걸 봤네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굳이 변호하자면 네, 제우스는 다 계획이 있었다. 아. 이런 걸로 우리가 근데 다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듯이 얼굴이 잘생기시고 제우스가 그게 있으니까 제우스 딱 편에서 제우스 설명을 입장에서 잘 변호하시는 것 해주시잖아요. 같아. 아니 느낌이 제우스로 보여요. 이제 점점 그쵸? 네, 점점 예.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같은 여자로서 칼리스토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정말 나는 권리가 없는 건가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나 인권은 어땠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해석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신화 자체가 우리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에서 칼리스토 억울하잖아요. 왜 저런 이야기를 만들었냐? 그럼 정답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런 여성이 많았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권력자에게 당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지금도 제우스 같은 놈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죠. 지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꼭 제우스 같은 놈들이 있어요. 제우스 그러니까 네. 뭔가를 제압한다는 그런 느낌도 나지. 제우스. 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 속에서 왜 저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담았지? 아, 못된 얘기네라고 비판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저게 우리 사는 인간들의 삶의 실상 아니야? 일종의 상징과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발하고 비판의 기능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측면도 제우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측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당신 권력자라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비리나 불편한 사실은 고발로 보면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이상과 모델을 그려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볼 때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지혜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보고 나니까 약간 아르테미스 이러면 뭔가 정숙하고 청순하고 좀 고요하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한 성격 했을 것 같은 느낌이 탁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잘 보신 것처럼 정숙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니오베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7명, 딸이 7명, 14명의 자식을 데리고 존경을 받고 살았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뭘 봤냐면 사람들이 레토 여신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레토한테 이 니오베가 질투를 해요. 아니 레토 여신이 뭐 잘났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나. 그리고 레토는 달랑 자식이랑 둘밖에 없잖아.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잖아. 네. 근데 난 14이나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야 레토한테 그렇게 할 거에 7배를 나한테 경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만을 썰었어요. 그러니까 레토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들 딸에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참지 않고 아니 어머니를 모욕한 자가 누구냐. 그치. 그러면서 이제 니오베를 찾아가 갖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잘 쏘잖아요. 화살을 쏘갖고 그 14명을 다 죽여버려요. 와. 그리고 이 니오베는 자식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 가슴 아파하면서 그럼 자기 오만을 후회하면서 레토 여신이여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화살로 다 죽여버리고 니오베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돌로 변했다 뭐 이런 전설이 나옵니다. 근데 돌로 변해서도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셈이 되었다. 샘. 예. 그 이제 보통 바위도 그냥 바위로 볼 게 아니구나. 샘도 그냥 샘이 아니야. 이제 조심해야 되겠어. 모든 게 어떻게 변신해서 거기 개가 됐는지. 곰도요, 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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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항상 그 교만이 제일 무섭군요. 예. 겸손해 이제 잘 될수록 우리 이뻐도 항상 나는 안 이뻐. 나는 괜찮아. 사연 언니가 더 이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상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진짜. 이제 이쁜 사람들을 진짜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겠고 다 하나씩 알고 보면 속으로 다 사연이 있어 진짜 그죠? 오늘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 그렇게 세상 곳곳에 사연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네. 이야기를 하나 만들면서 보이는 모든 것에 이야기를 하나씩 심어줌으로써 세상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또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죠. 네. 세상에 이제 노사연은 없다. 네, 노사연이 노 없어요. 사연은 없다. 노사연은 없어. 그 너도 뭐가 됐다가 나로 왔니 지금? 너도 누구니 너? 야. 이번 스토리는 뭔가 실제 세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제우스를 옹호하기 전에 제우스에 대한 비판적인 거를 넣는다면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이런 걸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필독서처럼 또는 교양처럼 이렇게 얘기될 수는 없을 테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헤라가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헤라의 상징 자체가 가정도 가정이지만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의식을 헤라라는 존재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입힌 거죠. 그러니까 헤라가 화를 내는 이유는 신성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적인 그 응징의 집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응징 속에서도 굉장히 사적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라의 분노는 공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는가. 결혼을 했으면 상대에게 충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헤라가 노하리라. 헤라가 얼마나 끝까지 이걸 응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들은 아이가 커가면서 나중에 자라났을 때 헤라가 어딨어? 무슨 암소로 변해? 무슨 눈이 100개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그건 지울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 메시지는 계속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우스의 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아, 네. 제우스. 제우스는 다 계획이 내가 있었다. 이해를 잠깐. 이건데요. 저 이야기 속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싶은가라는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우스가 이제 이오를 선택한 데는 저 여인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낼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모든 애정 행각은 사실은 신과 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세계 우주 전체를 지배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만들기 위한 협력자를 얻은 거라면 이제 인간 세계에도 내 뜻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가서 막 만들면 그게 얘기가 안 되니까 어떤 인간이 활약을 해서 무언가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만들어야겠죠. 제우스가 선택한 건 이오였고 이오가 이렇게 떠돌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그리스 위쪽으로 넘어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오가 이집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시스 여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 보면은 신들의 모양이 동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시스 여인이 바로 암소 모양으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 대접을 받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걸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 중심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집트 문명이 북상해서 그리스 문명에 상당히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우리 동네에 이오라는 여인이 암소로 변해서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집트 문명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의 국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인들은 세상이 모두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로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의 뜻을 이룬 자가 제우스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제우스가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리스와 그 주변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 인간 세계의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막장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제우스의 깊은 뜻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저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유럽 문명도 그러면 저렇게 탄생이 된 건가요? 예, 이제 이오의 고손녀가 있어요. 고손녀. 고손녀요? 예, 그러니까 이오가 낳고 나서 그러니까 증손자가 있는데 네. 증손자가 그 권력 투쟁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 왕권을 못 잡으니까 난 떠나겠다.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페니키아 쪽으로 가요. 자리를 잡고 왕 노릇을 하는데 이제 딸이 나온 거죠. 그 딸의 이름이 에우로페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한번 써주실래요? 에우로페. 에우로페요? 네. 유럽이네? 네. 네, 유럽을 쓰면 우리 유럽이라고 읽지만 그냥 발음 끼워대려면 어머, 에우로페가 되잖아요. 네. 그 에우로페라는 공주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또 보고 쟤다. 그러면서 또 노린 거예요. 제우스가 자기 모습 그대로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들한테는. 왜냐하면 번개의 신이고 이 광채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를 노출시키면 상대가 녹아내려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로 변신을 했냐면 황소로 변신을 한 거예요. 황소가 돼서 에우로페가 동료들과 놀고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렵겠죠. 등치도 큰 황소가 왔으니까. 근데 에우로페는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다가선 거예요. 웬 황소지?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는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쓰다듬을 달라는 듯이 막 들이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소가 자리를 낮추더니 마치 등에 올라타봐 이런 식으로 낮춘 거예요. 에우로페가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서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래요.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에는 이때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돌아다닌 지역이 지금의 유럽이다. 유럽 연합을 EU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자문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왜 하나로 합해야 되나? 그 근거를 찾자. 그러면서 근거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우로페 신화였대. 야, 우리 이 에우로페의 발자취를 같이 했잖아. 사건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셋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노스라는 왕이에요. 미노스가 굉장히 똑똑하게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 왕국을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었으니 그 문명의 이름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명이 유럽 문명의 그 원초적인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지금의 서양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에우로페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눈 거죠. 헤라의 그 견제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네, 더 그 넓히고. 모든 고통을 감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라는 그런 와중에도 결혼이라는 규칙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라와 제우스의 그 많은 막장적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 있었던 권력지향적 가치와 사랑과 결혼을 지향하는 여성적 가치의 충돌 이런 걸로 또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헤라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냅두지 않은 거. 음. 그래서 또 세상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야. 맞아요. 세상은 도는 거야. 제우스도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 되게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저희 아이가 천문학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목성, 행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목성에 돌고 있는 위성들의 이름이 칼리스토, 이오, 에우로페 그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네, 네. 목성이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주피터, 네, 제우스의 영어 제우스 이름이 주피터요. 주피터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를 돌고 있는 위성들의 이름이 이 여인들의 이름인 거예요. 헤라는 없지? 헤라는 헤라는 없지 거기서. 위성에. 네, 위성이 없네. 헤라. 헤라 위성이 없어. 그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이나 천체를 관찰하면서 제일 큰 이제 목성을 신의 이름을 붙여서 주피터,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천문학자들이 하나씩 위성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어렸을 때 배우고 재미있게 익혔던 그 신화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야, 저건 칼리스토라고 그러잖아. 아, 너무 획기적이다. 진짜. 너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신화를 없이는 세상을 이해하기 힘드는구나. 맞아요, 진짜. 적어도 이제 서양 문명을 완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완전 밑거름이네. 그럼 이오는 정확하게 그 ним프인가요? 이게 좀 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를 영웅이라고 그래요. 히어로요? 네. 어. 히어로가 헤로오스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왔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로오스, 즉 히어로의 어원이 되는 헤로오스는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웅 중엔 찌질한 놈들도 되게 많고 사악한 놈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냥 반인 반신이면 그냥 걔를 전부 헤로스라고 불러서 그래요. ним프는 신과 신 사이에서 나긴 했는데 이 신의 급이 좀 떨어져요. 그럼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뭐 식으로 그런 급이 거예요. 있군요. 이게 신들에도 급이 있어가지고 올림포스 12신이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신들이 있고 그보다 하급신, 그러니까 지상에서 머무는 신들, 그리고 상급신과 하급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를 그 ним프라고 그러는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아르고스가 죽은 거 있죠? 아르고스도 신적인 존재인데 죽거든요. 분명히 신적인 존재인데 죽는다. 그런 존재를 상상한 게 이제 ним프고, ним프는 대체로 숲속이나 강이나 샘물이나 이런 데 산다고 전해졌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신인지 ним프인지를 알긴 알아요. 그렇죠. 예, 자기 존재는 내가 알죠. 죽을 수 있구나를 아는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적절한 표현이 좀 없어서 번역어가 없으니 외래어를 그대로 쓰자. 이것도 좋은 자세지만 저는 좀 과감하게 요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ним페랑 요정은
그 역할이나 뭐 모양새도 다르고 엄격하게 따지는 분들이 요정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세계관에서는 그냥 그 님프를 편하게 요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일단 여기서 합의하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죠. 병재 씨가 근데 사랑의 신 에로스랑 뭔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에로스요? 네, 에로스랑 어떤 얘기예요? 아,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나요 이제 드디어? 아 그런 부분이요? 예. 그런 내밀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유병재 그리기 대회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 얼굴을 좀 약간 재밌게 그려달라고 많은 분들께 요청을 드린 건데 바로 요 그림입니다. 어머! 차이나님께서 어머. 아이고. 병재와 에로스라는 그림인데 이게 원래 푸시케와 에로스 네, 맞아요. 패러디한 거라고 해요. 저는 제 얼굴 보고서 나한테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뭐 느끼기도 했지만은 제가 에로스까지는 들어봤는데 푸시케는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푸시케는 어떤 푸시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로 알려져 있죠. 공주? 예.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푸시케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렇게 찰떡으로 붙을 수가. 비너스보다 더 아름답다. 막 이런 맞아. 칭찬을 받았던 여인이어서 네. 굉장히 의아하네요. 되게 남성적으로 생기셨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렇게 보니까 너무 찰떡같이 붙는. 병재 씨 혹시 네. 이렇게 아래쪽만 코까지만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요? 문근형이죠. 그러네요. 진짜 예쁘네 약간. 눈은 되게 고우시다. 예. 여기까지만 가리면 사실 뭐 문근영 씨 뭐? 전현무시다. 약간. 피부는 도자기. 예. 아까 저한테 메이크업 하고 왔냐 물어보셨죠? 그 푸시케란 말이 그리스 말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예. 그리고 이게 의성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읽을 때 푸시케 우리는데 푸시케 이렇게 해서 숨을 쉬는 듯. 네. 그래서 원래는 숨결이라는 뜻이었고 이렇게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그게 이제 목숨 우리도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숨이라는 뜻이 있고 그 죽으면 목숨이 쭉 나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혼백 영혼이다. 그래서 호흡하다 그럴 때도 엠프시케 하면은 들이마시다. 에프시케 하면 이제 이렇게 내뿜는.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식힐 때도 그 단어가 쓰여요. 저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이제 주변에 저보다 좀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이런 거 자랑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푸시케 영혼이고 내뱉는다. 네. 이거 이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을 영어로 할 때 사이컬러지라고 사이콜로지. 예. 앞에 있는 게 푸시케, 그거는 PSY. 로고스. 예, 그렇죠. 그래서 푸시케를 다루는 말. 그래서 푸시컬러지. 푸시컬러지. 예, 근데 그게 영어식으로 그러니까 사이컬러지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가수가 있죠. PSI. 예, 싸이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이런 그러니까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은 게 그리스도만 신화에서 너무 왔어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채 있는 일상 안에 구석구석. 그래서 푸시케랑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랑과 영혼이죠. 그러네. 그 푸시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면서 에로스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에로스여서 그게 어떤 이제 상징으로 나타나냐면 모든 영혼이 힘들 때 이 영혼을 일으켜주는 힘은 사랑에서 온다. 이 이야기에서 담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병재 씨가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가 예. 에로 사랑으로 입김을 확 불어줘서 지금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석이 와 진짜 해석이 그림보다도 또 해석을 들으니까 와 어휴, 뭔가 약간 꿈보다 해몽이 사진이 그렇게 약간 저는 좀 파격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저 장면 자체가 푸시케가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잠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또 한 거예요. 판도라처럼 했다가 잠에 빠졌는데 그 잠에 빠진 푸시케를 에로스가 깨워주는 장면. 구원해주는 거. 그래서 백설공주 모티브가 거기서 나와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막 스토리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은 이야기의 원형이 그리스도만 신화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푸시케가 갇혀 있는 것도 라푼젤 이야기로 또 나중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에서 그런 백설공주 모티브나 라푼젤 모티브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교수님이 저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앉아서 TV 보고 디즈니 같은 거 볼 때도
따라 저거는 무슨 내용이었나 얼마나 유익하고. 교수님 상처받으실 것 같아. 아빠까지 가면. 아니 아닙니다. 저도 그 가인 씨 같은 딸이 네. 때문에 좋을까 이런 거. 분위기 좋네요. 어머니, 저 메두사의 목을 가지러 갑니다. 안 된다. 페르세우스는 그러다 돌대. 아니에요. 어머니 지킬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아빠 제우스 맞지? 맞아. 분명 제우스였어요. 황금비. 그러면 아버지가 날 지켜줄 거 아니야? 다녀올게요, 엄마. 근데 교수님 원래 메두사는 저렇게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예,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다의 신의 딸이거든요. 포르키스랑 케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다의 신하고 포세이돈만 생각하는데, 포세이돈은 이제 제우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됐고, 그 이전부터 수천을 헤아리는 바다의 신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포르키스랑 케토라는 바다의 신의 딸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원래 네. 예뻤어요. 특히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어머. 요즘 나왔으면 이제 샴푸 광고 모델. 샴푸 요즘. 머릿결이 좋아갖고 많은 사람들이나 신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으스댄 게 있었죠. 아이고. 내가 아테나 여신보다는 적어도 머리는 아름답다. 머릿결은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테나를 자극한 게 있었죠.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바다의 신의 딸이니까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포세이돈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두사는 포세이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데리고 사랑을 이제 억지로 나눈 거죠. 아, 교수님 그 집안 내력이네. 그 제우스 형이거든. 포세이돈 좋게 봤는데. 포세이돈이 사실은 그 제우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눈 거죠. 어머 그래요 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섬이 육지보다 더 많으니까 섬마다 그 수호 여신 또 수호 영웅 이런 캐릭터들을 포세이돈의 자식이 되게끔 만들다 보니 사실 포세이돈이 훨씬 더 많은 자손을 퍼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튼 하나 이제 메두사였는데 억지로 사랑을 나눴던 곳이 해필 또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테나 여신은 화나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나를 비교하다니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일까지 하면서 자기 신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그래 너의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자랑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저렇게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쌍한데요, 너무 메두사. 뱀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네. 그 피에서 뱀들이 막 나오는 네네네네네.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아까 세상 끝에 가서 메두사를 처치하고 메두사를 그 가방 키비키스라고 하는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메두사가 살던 곳이 서쪽 끝이었다라고 그래요. 지금의 이제 그쵸 포르투갈, 스페인 있고 그 밑에 알제리인가요? 북아프리카 있고 그쯤 어디에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화 얘기하면은 그 프로메테우스의 형님이 아틀라스라고 있거든요. 아틀라스. 근데 아틀라스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랑 티타노마키아 싸울 때 딱 보니까 그래도 크로노스가 이길 것 같아서 크로노스 편에 섰던 거예요. 아이고, 줄을 잘못 썼네. 네, 프로메테우스가 형 그거 아니야. 제우스한테 붙어 이랬는데도 아틀라스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크로노스 편에 가서 섰다가 나중에 이제 벌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지탱하고 들고 있는 벌을 받았댔잖아요. 이제 그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쪽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무찌르고 이걸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틀라스가 그걸 보고서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피곤한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돌봐주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메두사를 꺼내가지고 아틀라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거기 북아프리카 서북쪽이죠. 거기에 큰 산맥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그게 아틀라스 산맥이래요. 산맥. 그래서 그때 이걸 들고서 있었던 아틀라스가 쓰러져 갖고 산이 돼요. 산맥으로
돌로 변하잖아요. 돌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산맥 뒤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또 그 페르세우스가 페가수스를 타고 가잖아요. 페가수스를 타고 가면서 여기 가는데 이 키리키스 가방이 이렇게 피가 좀 흘렀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뱀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독사가 많다. 이런 정설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페르세우스가 완전히 신이 아니고 반신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신이 아닌 반신반인이 영웅이 된 거가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이제 제우스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 포세이돈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신들이 쟤네도 요즘 인간들하고 노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괜찮은 남성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 종족을 영웅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신반인. 네,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가 신이고 하나가 인간이다. 생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갖냐면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적인 열망. 그 신적인 열망이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이게 인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열망과 능력을 가지고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파멸하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데 페르세우스는 그 전형에서 벗어난 영웅인 거죠. 너무 완벽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르세우스 얘기를 듣고서 아 영웅은 다 저런가 보다 하시면 영웅에 대한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영웅 종족으로 태어났는데 엄청 찌질하고 못돼 먹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자기가 껴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이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상에다가 넣은 게 아닌가. 인간이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것이 멋진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영웅 개념을 가치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저희 딸이 별 학교를 다니는데 페르세우스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걸 보고서 이걸 딱 보는데 여기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페가수스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네. 별자리에. 네, 별자리에. 맞아, 따로따로는 알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왔는데 엄청 이렇게 유명한 커플이어서 거기 별자리까지. 안드로메다 말고 또 카시오페 자리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안드로메다 엄마가 카시오페. 아. 네. 자기 이쁘다고 막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하던. 딸 바위에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예. 아, 그러니까 카시오페아는 사실 별자리가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별자리가 된다는 거는 뭔가 신적인 영광을 누린다는 건데 이게 다 페르세우스 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에게 도전한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벨레로 폰테스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들었잖아요. 벨레로 폰테스의 롤 모델이 페르세우스였는데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페르세우스는 계속 거절했어요. 우선 왕권을? 그렇죠. 네. 왕권을 기회가 와도 계속 겸손하게 그거를 덥석덥석 받진 않았거든요.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페르세우스는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거기에 나오는 보상에 대해서 욕심을 전혀 갖지 맞아요. 않았던 거죠. 네. 벨레로 폰테스도 사실 거기까지는 갔죠. 그 키메라를 무찌르고 리키아를 위협하던 여러 요소들을 한 다음에 왕이 되게 해줄게 하니까 이제 그거 거기서부터 네. 그런 것 당연하다고 같아요. 생각한 예, 거죠. 보상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저 이름도 그래요. 사실 벨레로 폰테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폰테스가 사람을 죽인다, 살인 이런 뜻이어서 벨레로스를 죽인 자 이런 뜻인데 사실 저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벨로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벨레로스 하면 사람이고 벨로스 하면은 창 또는 그 던져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 일체를 말해요.
그래서 벨레로 폰테스가 벨로스 폰테스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벨레로 폰테스라는 그 자기가 실수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활약하는 과정에서 창을 써서 적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완벽하게 씻어낸 거죠. 자기의 실수를 씻어내면서 그 벨레로 폰테스에서 벨로스 폰테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키메라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씻는 정화 그렇죠. 의식이 네. 되어버린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신에게 올라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신에게 올라갈 수 있는 신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그리스에서는 아주 윤리학적으로 그 개념화된 게 있어요. 휘브리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휘브리스. 네, 휘브리스. 그래서 누가 자기의 분수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설 때, 야, 저 사람 저 분수를 넘어섰는데, 자기 선을 넘는데, 벨레로 폰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넘은 거잖아요. 선 옛날에 같이 많이 넘었어요. 선을 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많이 선을 넘으셨는데. 많이 넘었습니다. 많이 넘으셨던. 예. 이게 선을 넘을 때 이제 저 사람 휘브리스를 범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 단어에서 이제 세 개의 단어를 연결시키면 되는데 하나 자기에게 몫으로 주어지고 자기에게 한계로 주어진 거를 모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모이라. 예.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몫, 내가 그 몫에 충실하면 잘 사는 거죠. 근데 그 몫을 넘어서면은 이제 휘브리스를 범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휘브리스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시인이 응징한다. 그 응징한다는 걸 네메시스라고 해요. 네메시스. 네메시스.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모이라를 지켜야 되는데 모이라를 넘어서면 휘브리스를 범하게 되고 휘브리스를 범하면 신의 네메시스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윤리적인 덕목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벨레로 폰테스가 자기 몫을 넘어서면서 그래서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들으면서도 우리 인간사가 참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수를 지켜라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을 넘어라. 맞아요. 너의 한계를 짓지 마라. 너를 뛰어넘어라. 또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말을 흔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살짝 혼돈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 모습이 과연 그냥 나쁜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벨레로 폰테스가 그렇게 해서 몰락했던 것을 그냥 나쁘게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젬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잘 보면은 제우스에게까지 높이 도전하는 저 모습이 사실 굉장히 멋있게 묘사되곤 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달하는 사람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몰라겠지만 저기까지 갔던 그 순간은 얼마나 짜릿했겠어.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록 실패했고 몰락했더라도 저 도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쳐주기도 했어요. 두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렇죠. 발전할 수도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봤을 때는 현실에 만족하고 네, 오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아라. 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비록 저주를 받았고 거미가 됐지만 아테나의 만행이라고 그럴까요? 갑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걸 듣는 사람은 아까 분노도 느끼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왜 당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도 표현됐던 것처럼 오히려 아라크네가 더 멋있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분수를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전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화라는 거는 신과 영웅을 빗대어서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인간 삶의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이야기로 엮어내서 풀어낸 것이 신화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고 영웅들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인간들의 이야기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인류 역사나 인류의 지성사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진짜 신이 있다고 믿고 영웅 뛰어난 사람은 신의 피를 이어받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점점점 그런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 본연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의 시대가 저물면 역사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화의 그 생성의 막바지에 가면은 결국 신화 속에 이제 인간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로. 원래는 신화가 어차피 인간의 이야기였다는 거랑 두 번째는 인간의 자각이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도 표현됐던 것처럼 오히려 아라크네가 더 멋있게 나오잖아요. 도전하는 자, 무엇에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비록 저주를 받았고 그 거미가 됐지만 아라크네의 저 모습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나왔어요. 사실 이 이야기의 원본이 되는 오비디우스가 아라크네에 자기 모든 걸 넣어가지고 이 작품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들던 시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덕성, 정의로움, 그리고 신성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제국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비디우스는 어떤 시인이었냐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사랑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다. 당신 인생이 재미없나? 인생이 재미없는 것은 사랑할 줄 몰라서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 사랑의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고서 정작 한 얘기가 아라크네가 배를 짜면서 그려 넣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막 이러면서 거기에는 불륜도 그런 것도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사랑의 금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저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려라. 그것이 인생의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람이 쓴 책들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기술이야. 네, 사랑의 기술. 그러면서 그 기술이 그야말로 인생을 재밌게 살려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걸리고 양다리 타는 법.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또 뭐 그 삼류 소설 이런 건 아니에요. 신화를 등장시키고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상상의 자유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마음속 그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즐겁게 지내라. 이런 거 같아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보고 발끈했겠죠. 저 자식 뭐냐. 저 친구를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의 정책이 무너지고 로마의 기틀이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그려진 제우스가 이제 로마 신화에 가면 유피테르, 영어로 주피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스의 체제를 찬양하는 시인들도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르길리우스 같은 사람, 단테에도 나오죠. 그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제우스께서 유피테르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그 필연이다, 귀결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일종의 로마식 용비어천가로 빵빵 울린 거죠. 필요하죠.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비디우스는 저쪽에 가까워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그 찍힌 거죠. 그래서 결국 아우구스투스의 결정은 뭐였냐면 얘가 낸 책을 판매 금지, 그 몰수, 그리고 얘를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오비디우스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시를 내 마음속에 있는 표현의 진심을 낸 건데 나를 내치려고 하다니. 그래갖고 쓴 게 이제 변신 이야기 속에 저런 억울함을 담은 거야. 나는 진짜 아라크네 같다 정말. 저 아라크네는 오비디우스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글을 쓴 걸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물을 텍스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원적으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는 나의 시는 아라크네의 직물과 같은 거다. 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배 당한 곳에서 죽고, 그래서 지난 2018년이 오비디우스 죽은 지 2000년 되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로마 시의회에서 안건이 하나 상정이 돼요. 어머. 뭐냐면 오비디우스의 유배령을 철회한다. 어머. 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시장에 나와가지고 선언해요. 우리 로마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래서 2000년에 돌아가신 이제 오비디우스님 너무 미안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 페르세포네가. 그래갖고 예쁜 꽃을 갖다 이제 벼랑에다 이렇게 심어놨어. 그렇게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꽃을 따다가 저기 엄청 이쁜 꽃이 있네. 뭐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꽃을 따려고 그러는데 이제 태양빛을 검은 그림자가 딱 가리는 거지. 뭐야? 그리고 딱 돌아봤는데 그냥 하데스가 확 납치한 거예요. 어머. 그리고 푹 해가지고 페르세포네를 애초에 안 만났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시칠리아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둘이 같이 만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하데스는 어쨌든 자기 구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썼던 충실한 신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빛이 들어오면 망자들이 힘을 잃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을 항상 시찰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시칠리아섬. 요즘은 이제 시실리 섬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 에트나산에서는 활화산이 타오르고 있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땅이 갈라진다면 거기가 계속 1순위처럼 여겨지는 거죠.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평탄하게 그 권력을 유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랬겠죠. 예, 그게 이제 거신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스 신족들이거든요. 이 기가스, 이게 영어로 가면 자이언트가 되는 말의 어원이에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 거대한 몸집의 신들이 제우스에게 덤벼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이 그것들을 다 제압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티폰이라는 엄청난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얘가 얼마나 크냐면 한번 일어났다 하면 머리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 기지개 쫙 펴면 오른손이 동쪽 끝에 가면 왼손이 서쪽 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움직이면 세계가 다 흔들리는 그 정도의 규모의 그 괴물인 거예요. 대단해요. 그 이름이 티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한번 불으면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그 강풍이 몰아올 때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풍이 티폰과 연결이 돼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타이푼이? 네, 타이푼.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그게 티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원들도 신화에서 온 게 많다니까요. 모르든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티폰하고 이제 제우스랑 싸움이 벌어졌죠. 제우스가 거기 죽을 뻔하다가 그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국 티폰을 때려잡거든요. 근데 얘를 들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 넣고 그 위에다 산을 덮은 게 시실리아 섬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트나 화산이 불을 뿜는 이유는 티폰이 속에서 불을 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 갈라지니까 하데스가 가장 신경 써서 관찰해야 될 곳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된 거죠. 맞았군요. 예. 어때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쑥쑥 들어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하데스가 네. 자꾸 마음에 드는데 하데스는 제우스랑 달리 순정남이었나요? 그 마음에 들어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하데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승의 신, 그리고 이제 페르세포네 이야기가 워낙에 폭력적이고 이래서 이게 하데스 X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게 그거죠. 권력을 잡아놓고 제우스와 함께 제비뽑기를 해서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을 뽑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뽑고 하데스는 지하를 뽑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알았다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깨끗하게 물러섰거든요. 포세이돈 같은 경우도 알았다 내가 바다 다스리겠다 하면서도 계속 제우스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데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끝내 그 가장 굳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을 계속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또 따지고 보면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씨 내가 지하로 가 그러고 들어간데 이게 또 짭짤한 거예요. 많죠. 그래서 만족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자기 영역의 장점을 얼마든지 그 찾아낼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어진 몫이 처음에 불만이라고 그러면 계속 불만을 갖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장점을 우리가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데스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연애의 관점에서 봐도 하데스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아까 설 선생님이 얘기할 때 페르세포네가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사랑이에요. 저 몰래 한번 만났군요. 레우케라고 하는 ним프를 사랑했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레우케가 죽게 돼요. 엘레우시움이라고 있어요. 엘리시움.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곳에다 이 레우케를 그쪽에 모셔놓고 거기서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레우케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도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죠. 잘 안 알려졌지만 그러다가 이제 페르세포네를 만났던 거죠. 화살만 안 맞았으면은 그 순정은 지켜졌을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계략에 사랑을 할 넘어갔어요. 수밖에 계략에 넘어갔어요. 없는 게 된 이 거죠. 화살이 소개팅인 거네요, 저기 에로스가 소개팅 해줘가지고. 그 헤르메스 지팡이를 그 약사협회나 또는 의사협회 특히 이게 처음 쓴 게 미국에서 1920년대인가 그때 이제 군의관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사를 대표하는 건 의술의 신이어야 되고 의술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이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뱀이 한 마리만 감겨 있는 건데 저 두 마리 감겨 있는 거니까 이걸 착각한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게 어떤 점에서 그 착각이 굉장히 치명적이냐면 그 헤르메스의 역할이 뭐냐면 죽은 자의 혼령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인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의사들의 협회에서 두 마리 감긴 걸 한다면 내가 이 환자를 저승으로 보내겠다는 의미가 생겨버리잖아요. 애초에 이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도 있냐면 그 환자인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헤르메스가 있고 한쪽엔 아스클레피오스가 있어요. 이쪽엔 뱀 한 마리 감긴 그 지팡이 갖고 있고 이쪽에는 두 마리 갖고 있는 헤르메스는 야 가자. 너 가야 될 팔자야. 너 죽어야 돼. 그러고 가고 있고 얘는 무릎 꿇고 아스클레피오스의 다리를 듣고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뱀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병의 고통에서 치유 쪽으로 끌어가는 신은 한 마리고 헤르메스는 저승으로 데려가는데 두 마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렇다면은 실수를 인정하고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두 마리 계속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헤르메스의 저 지팡이도 아폴론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저거를 헤르메스에게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근데 아폴론이 누구냐? 그러면 아폴론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면서 의술의 신이기도 해요. 역시. 그러니까 헤르메스에게도 그런 치유의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저걸 줬다는데 갖다 붙이자면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궁색하죠.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뱀은 땅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탄생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폴론 신화와 연결이 되는 게 이 뱀이 그 겨울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없어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벗고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껍질을 보면 이게 죽은 건데 저기 보니까 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소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걸로 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의미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 그것도 이제 두 마리 있으니까 그 의미만 가져다가 그냥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헤르메스 가지고 그 명품 헤르메스하고 그 같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거에서 따온 거죠. 네. 에르메스 그 가문인 줄 알았는데 가문 이름인데 그러니까 가문 이름 따로 신화 따로는 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조되는 사람이 가문의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고서 고른 게 이제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는 이제 전령의 신이기도 하고 도둑의 신도 있고 상업의 신도 있고 부의 신을 얘기해요.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도 있는데 이제 도둑들을 가호하는 신이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상업의 신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 속에는 장사꾼들이 다 이게 도둑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것처럼 해서 그 의미가 붙은 것 같고 에르메스 집안에 그분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가져갈 때는 아 내가 좀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에르메스를 가져왔는데 이름 정말 잘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생각해보면 아 헤르메스 신이 이 에르메스 가문을 정말 가호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페르세포네가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봤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이 코레고 코레가 그 새싹, 씨앗 이런 뜻 있다고 제가 봤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코레는 사실은 그 새싹 씨앗이라는 뜻하고 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소녀, 애기 뭐 이런 우리도 이제 예쁜 자기 자식 보고 아 우리 애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딸에게 애칭처럼 부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코레예요. 미래의 새싹들 뭐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거고요. 거군요. 근데 사실 이름에서는 이름을 따지면 페르세포네에서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화 자체가 그리스 농경 사회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으로 쌀을 먹고 얘네들의 주식이 주로 밀, 보리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깊어갈 무렵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겨울철이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를 땅 속에 심어 놓고 봄에 솟아난다. 이 이미지를 페르세포네에게 집어넣은 거죠. 그리스의 특별한 그 농사 환경과 관련된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르세포네란 말 자체가 페르세라는 앞에 있는 말이 페로, 페레오 뭐 이런 표현에서 왔는데 이게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네, 곡물의 이삭 이런 뜻이고 포네가 포타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때리다 이렇게 타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세포네 그러면 타작이라는 말하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저렇게 그 헤르메스의 인도를 받아서 땅에 와서 데메테르를 만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거잖아요. 그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 페르세포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타작의 아가씨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죠. 디오니소스 여신도들, 바쿠스의 여신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꼭 갖고 다니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솔방울 모양으로 돼 글쎄요, 있고 끝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예, 튀라소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BTS 디오니소스라는 노래에서 저 막대기를 들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려고 저 튀라소스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스토리를 보니까.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하데스가 오르페우스한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글쎄 되게 속상하죠. 네. 그리고 보내줄 거면 깨끗하게 그냥 보내주지. 맨날 왜 이렇게 족박을 거냐고. 보는 치사하게 정말. 게다가 이 맥락을 쭉 보면은 그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데스 상태는 정말 이 사람 보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조건을 달아갖고 심술장이처럼 그랬을까?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하데스는 얘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건 자기의 직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하거나 직무 비밀을 누설하는 게 되니까 이거를 만약 인간이 알게 된다면 너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싶으면 어디를 통과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루트가 생기죠. 네, 그런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하데스는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그 과정을 전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화적인 해석 말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화라는 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어떤 삶의 지침이나 지혜를 담아낸 교육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앞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 같은 실수하지 마라. 네,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맨날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는 뒤를 돌아보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맞아요. 발목 잡힙니다. 네. 삶이 어려운 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삶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별될 텐데 오르페우스의 얘기 속에는 한번 절대적으로 믿고 앞만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난 후에 여행을 한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실 만할까요, 교수님? 너무 많아서 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거 알아야 돼.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랑 관련된 거 두 곳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가 어디냐면 델피의 파르나소스 산 위쪽인데 그리스예요? 예, 그리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잘 찍었나요? 너무 이쁜데요? 또 구름 한 덩어리가 또 그림을 만들어주네요. 네. 저희가 그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폴론의 어머니 레토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헤라가 괴물을 보내잖아요. 피톤. 네. 뱀. 피톤을 그 뱀과 아폴론이 싸워가지고 아폴론이 피톤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시신 처리를 어디다 했냐면 바로 저 신전 밑에다 했다는 거예요. 저 산. 네. 그래서 실제로 저쪽에 황산가스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어머, 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신화적으로 거기 피톤이 썩는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기 가보면요. 저는 이제 황산가스는 못 맡았는데 아까 구름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 산세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근데 저기 서 있으면 정말 신령한 느낌이 나와서 저기에 그 아폴론이 정말 살 것 같고 또 아폴론이 저기서 9명의 뮤지션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지? 지금 여기는 엘레우시스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저기 야트막한 언덕이 보이죠? 그리고 저쪽에 그 움푹 파인 동굴처럼 생긴 게 보이니까 저기가 바로 그 페르세포네가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엄마를 데메테레를 만나는 대박. 저기예요? 어머, 네, 어머, 어머.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에서 그래서 저기 언덕 싹 넘어가면은 거기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데메테르 여신이 항상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이 올라올 시점이 되면 저기에 가서 딸이 올라오는 걸 맞이하고 바로 저긴 거예요. 저 저승 갈 뻔했습니다. 저희 가서. 굴에 들어가면 뭐 근데 저 굴은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엄폭 파여 있는데 그렇구나. 아니,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만 아. 영혼의 눈이 열린 자만 너무 보이게 신기하다.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야트마가 언덕에 구멍 하나 파 있는 건데 저게 그 이야기를 덮어 놓으니까 저 장소에 가는 순간 전율이 완전 특별한. 네. 네. 뭐든지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신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저기를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가서 저길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재밌고 그렇죠. 네. 굉장한 스토리들 많이 얘기해 주실 네.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리스 여행 가면은 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냥 폐허잖아요. 그쵸, 그쵸. 모르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너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서는 느낌이 들고 한젤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림이 막 그 색채가 입혀지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일에는 물리친 게 혹시 오르페우스 아니에요? 그 얘기도 또 있죠. 그 우리 황금양터를 찾아가는 영웅들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시즌에서는 안 다뤘는데 이하손이라는 영웅이 있는데 이 이하손이라는 영웅이 황금양터를 찾으러 가면서 영웅들을 모았어요. 왜 찾는 거예요, 황금양터를? 자신의 권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시험이 있었죠. 넌 이것을 가져왔을 때 너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긴 어려우니까 다 모여라 그래갖고 트로이아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영웅들의 아버지 뻘들이 거기에 대거 참여해요. 한 50명쯤. 그중에 이제 오르페우스가 참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르페우스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아해했는데 출발은 그리스 본토에 있는 그 곳에서 저쪽 흑해 동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를 져야 되는데 지칠 때마다 오르페우스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지. 없던 힘이 막 생겨가지고 노래를 가열차게 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이렌이 사는 곳을 통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전부 홀려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되는데 거기서 홀리려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세이렌이 부르는 순간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대를 따라서 이 세상 떠나가려 해.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뛰어들려다가 그 오르페우스 노래가 더 매력적이니까 그거 듣고 정신을 후두둑 차리고 다시 그 목적지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들도 뭔가 사랑을 되게 숭고하고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을 움직이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헤시오도스 얘기 우리가 할 때 태초를 처음 만들 때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 여신이 태어나고 타르타로스가 있었고 에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로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표현은 그리스에서는 욕망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랑이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 신화가 이제 인간 상상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이게 공간이 있고 가이아처럼 이제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로스라는 신을 최초의 신으로 상상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신화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애정 행각이나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한 것 이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너스라는 말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식 표현이고 이게 라틴에서는 베누스라고 그래요. 네, 베누스. 근데 베누스가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누스와 큐피드, 그러니까 큐피드는 꾸피도라고 로마 신화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건 일반 명사로 하면 욕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쿠피도는 욕망을 불어넣고 아프로디테는 매력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그 상대에 대해서 그 무한한 매력과 호감을 느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신화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애정 행각이나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한 것 이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굉장히 숭고한 뜻이 있는 건데 현재 와서 막 에로스 하면 약간 약간 좀 의미가 좀 뉘앙 퇴색 그러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 그 자체도 숭고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또 보여준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딱 규정된 어떤 게 있잖아요. 1대1로 해야 하고 그게 뭘 다른 걸 바라지 않고 상대를 아껴주는 마음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는데 그리스 로마인들이 과감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사랑도 뭐라고 정죄할 수 없이 순수함이 있다.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불륜과 이제 뭐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숭고한 것일 수 있다. 그 어떤 것이어도 그런 생각을 그 속에 같이 집어넣고 싸우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체제나 편견과 윤리와 이런 틀과. 예. 교수님, 아도니스가 예. 꽃이 되었다고 예. 쌤이 말씀하셨는데 꽃이 된 걸 상징하는 바? 의미?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조금 일반화시키면 그 어린아이가 아빠 저 꽃은 또는 엄마 저 꽃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렇게 이뻐? 또는 저렇게 빨개? 아빠 왜 봄은 오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와?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어른들이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이나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던 시절 또는 대상이 합리적인 설명이나 과학적 설명이 안 통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재미있는 옛날 얘기로 얘기를 풀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화학에서는 이런 식의 모든 설명을 아이티올로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서 온 건데 아이티아라는 게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게 신화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아네모네가 된 의미는 뭔가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또 찾아야죠. 이게 이렇게 붉은 것은 아도니스라고 하는 아이의 핏빛이 있고 여기에는 아프로디트의 슬픈 마음이 투영된 거야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일단은 그거를 가지고 가겠죠, 아이들은.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그랬다라고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됐는데 신화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세상을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를 설명하려고 했던 인류의 시도. 그런 정의가 이제 신화의 존재 의미 그리고 신화의 깊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아내모네 꽃이 왜 빨개요? 왜 이뻐요? 그러면 뭐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떤 식물이고 뭐 어떤 색소로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읽어주면 뭐 똑똑한 아이로 자라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는 아도니스와 비너스의 슬픈 사랑을 얘기해주면 좀 더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아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딱 답을 찾는다기보다 이 이야기의 매력이 또 다른 얘기를 상상을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은 이게 어떤 효과까지 있냐 하면은 자연을 그냥 물건이나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그윽한 사연이 숨겨져 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무가치하게 볼 수 없는 아주 깊은 가치를 갖고 있는 나름의 존재라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이아 이론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대지의 여신, 우리 지구가 그냥 물건 유기물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그 여신인 것처럼 생명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진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도니스 얘기를 그냥 하나 더 들어가면 아도니스가 어렸을 때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프로디테도 사랑에 빠졌지만 또 하나 사랑에 빠진 여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던 페르세포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놓고 삼각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럼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래서 3분의 1은 그 아프로디테와 지내고 1년에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지내고 3분의 1은 아도니스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꽃이 된 이유는 뭐냐? 그 선택의 결과 꽃이가 그 땅에 묻히면 땅 속에서 3분의 1을 있다가 봄이 되면 펴서 질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와 1년에 3분의 1을 같이 지내고 지하에서 3분의 1을 지낸다. 요걸 또 설명하는 걸로 그 이야기가 가져오게 됐고요. 지하에서 지낼 때가 그러면 씨앗으로 숨겨져 있을 때 페르세포네와 같이 지내는 거죠. 그 하데스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복잡해. 하데스는 그 의리를 아내가 지내는 결혼했다. 아니, 아내가 뭐야. 결혼했다가. MBN 신들의 사생활 시즌 2 4월 6일 첫 방송.
MBN 신들의 사생활 시즌2 4월 6일 첫 방송.